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경북 경주시에 사는 한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저는 경북 경주에 사는 박민옥이에요. 오늘 제 얘기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그날 유난히 지하실 공기가 눅눅했어요. 벽에서 곰팡내가 올라오고 철제 계단에 발을 디딜 때마다 축축한 냉기가 발목을 감싸더군요. 형광등은 희끗하게 깜박였고 그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찢겨 있었어요. 엄마, 여기 잠깐만 계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죠. 잠깐이라니 그 말에 벌써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뭐 하려고? 금방 끝나. 무슨 금방이야, 얘. 그 순간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어요. 문 닫아. 철컥, 자물쇠의 소리가 짧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열어. 문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제발 좀 진정해. 이게 우리한테 다 좋은 거야. 뭐가 좋은 건데? 서류에만 서명하면 돼. 서류라는 말이 귓속에 박혔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민호가 숨이 좀 막히네. 저는 얼른 남편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땀이 촉촉히 배어 있었죠. 여보, 앉아. 숨 고르고. 공기가 무거워서 답답해. 위쪽에서 발소리가 쿵쿵 내려왔어요. 며느리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험, 오늘 마감이래. 그러니까 대리 서명만 받으면 돼. 아들 목소리도 겹쳤어요. 오늘 끝내야 한다니까. 보험, 대리 서명, 마감. 그 단어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벽 쪽을 봤어요. 계단 밑 낡은 세탁기 뒤편에 얇은 철사 한 가닥이 튀어나와 있었죠. 여보, 저거 봐. 뭐? 저 철사 잠금 풀 수 있지 않을까? 조용히 발소리 내려온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배관에서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죠. 며느리의 힐굽이 시멘트 바닥을 치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철사를 뽑아 들었어요. 차갑고 얇은 금속이 손바닥에 닿자 식은땀이 번졌습니다. 천천히 해. 소리 안 나게. 남편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죠. 철사를 잠금 쪽으로 밀어 넣었을 때 문틈에서 작은 쇳소리가 났습니다. 쉿.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다행히 위쪽에선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딸깍.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남편이 눈을 크게 떴죠. 됐어? 아래 건 풀었어. 근데 위에 본잠금이 남았어.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환풍구, 손 한 뼘 반 크기에 나사 2개가 녹슬어 있었죠. 저기로 나가면 돼. 그건 네가 가야 해. 아니, 당신이. 무릎 안 좋잖아. 내가 가. 우리는 짧은 말로 실랑이를 했지만 결국 제가 먼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쇠틀 모서리가 팔을 긁고 먼지와 섞인 쇳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죠. 숨이 목에 걸린 듯 답답했지만 이를 악물고 팔을 뻗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컵 부딪히는 소리, 뉴스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게 그 웃음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사 하나가 끼익 돌아갔습니다. 손목이 저릿하고 이마에 땀이 뺨을 타고 흘렀죠. 2번째 나사를 풀자 덮개가 툭 떨어지며 먼지가 훅 일었습니다. 재채기를 삼키고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위쪽은 세탁실로 이어져 있었고 세제 냄새와 함께 희미한 바람이 내려왔습니다. 그 바람이 살았다는 느낌을 주더군요. 여보, 나 갔다 올게. 조심해. 곧 올게. 저는 어깨를 비스듬히 틀어 안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옆구리를 스쳤고 섬유유리 조각이 손등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죠. 세탁기 위로 내려섰을 때 발바닥에 타일의 서늘함이 번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흐릿한 햇빛이 보였고 그 빛 속에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공기,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거기 있었습니다. 세탁기 위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는데 심장이 아직도 쿵쿵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딱딱 초를 찍으며 이 공간이 여전히 안전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 지하에서 남편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려왔습니다. 응,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발을 타일 바닥에 내려놓자 서늘함이 발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세탁기 옆에는 파란 세제 통과 표백제가 놓여 있었고 그 냄새가 코를 톡 쏘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며 문고리를 조심스레 돌렸죠. 끼익!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고요함이란 게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드는 법이죠.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험 설계사님, 오늘 중에 꼭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알았어. 엄마는 내가 설득할게. 아들 목소리였죠. 저는 가슴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득? 감금이 설득이냐. 부엌과 거실 사이 벽 모서리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볼펜 2자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며느리가 그것을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명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저렇게 버티는지 몰라. 아무튼 오늘 안에 끝내야 해. 내일이면 늦어.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칼날처럼 제 귀를 스쳤습니다. 그때 부엌 창밖에서 차가 도로를 지나가는 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겹쳤습니다. 그 모든 소리들이 제 심장 박동과 뒤엉켜 어지럽게 맴돌았죠. 저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왔습니다. 발밑 러그가 발걸음을 흡수하듯 소리를 삼켰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에 눈이 갔습니다. 맨 위에 적힌 굵은 글씨, 사망보험 계약서.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피보험자 박민옥이라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리고 피보험금 수령제는 아들 이름. 이걸로 다 끝낼 수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재빨리 접어 가슴 안쪽에 숨겼습니다. 그때 제 발끝이 테이블 다리에 스쳤고 볼펜 하나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달그락. 그 소리에 아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누구야? 저는 반사적으로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이 부엌에서 나오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쿵쿵. 그리고 러그 위에 올라서자 발소리가 꺼졌죠. 저는 숨을 죽이며 손바닥에 땀을 쥐었습니다. 여보, 아무것도 아니야. 고양이겠지.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잠시 멈췄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최대한 숙인 채 소파 밑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진동이 며느리 손에서 울렸습니다. 네, 설계사님.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그들이 다시 부엌으로 향하는 틈을 타 저는 소파 뒤에서 몸을 빼냈습니다. 서둘러 세탁실 쪽으로 향하는데 벽에 걸린 집 전화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조용히 번호를 눌렀죠. 119. 그러나 신호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전화선이 뽑혀 있었죠. 그 순간 뒷목에 싸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엄마, 아들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두 팔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고 그 뒤로 며느리가 서류가 없어진 걸 눈치챈 듯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거 내놔. 왜? 이게 뭐길래? 엄마, 그냥 줘. 그게 우리한테 필요해. 이게 너희한테 필요하면 나한텐 죽음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한 발 더 다가오자 저는 손에 쥔 서류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내려놔. 안 그러면.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서늘한 위협이 섞여 있었죠. 그 순간 부엌 창밖에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옆으로 몸을 틀어 세탁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잡아 며느리의 고함이 뒤따랐습니다. 세탁기 위로 올라서 환풍구 쪽으로 몸을 밀어 넣는데 발목이 잡혔습니다. 어딜 가 아들 손이 발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놔, 안 놔. 그 힘겨루기 사이 환풍구 덮개가 덜컥 흔들렸습니다. 민호가 지하에서 남편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힘을 얻어 저는 발을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순간 발목이 자유로워졌고 저는 몸을 밀어 환풍구를 통과했습니다. 세탁실 바닥으로 떨어지자 무릎에 충격이 전해졌지만 아픔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바로 지하실 문을 열고 남편 쪽으로 달려갔죠. 여보, 이거 봐. 우리 이름으로 된 보험이야. 피보험금이. 남편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로 경찰에 가자. 그래, 근데 나가는 길이 문제야. 우리는 지하실 작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지만 그 앞에는 낡은 철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술게. 남편이 두 손으로 철창을 잡았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가 쿵쿵 울리며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창이 삐걱거렸고 바깥 공기가 아주 조금 스며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어서 쿵 지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문틈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들이 계단을 두세 칸씩 성큼 내려오며 고함쳤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가 눈을 번뜩이며 서류를 찾듯 주위를 훑었죠. 여보, 밀어. 남편이 철창을 두 손으로 힘껏 당겼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지하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멈춰. 아들이 손을 뻗어 남편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들의 팔을 밀쳤죠. 넌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오해야. 오해? 내 이름으로 사망보험을 들어놓고? 그 짧은 대화 속에도 며느리가 옆으로 스르륵 움직여 서류를 빼앗으려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슴 안쪽에서 서류를 꺼내들고 더 멀리 물러섰습니다. 이건 경찰이 볼 거야. 그거 내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남편이 다시 철창을 잡아당기자 낡은 용접 부위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희미한 바깥 공기가 코끝을 스쳤죠. 차가운 가을밤의 냄새였습니다. 조금만 더. 남편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남편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며느리의 팔을 붙잡아 당겼습니다. 그만해. 이제 끝이야. 끝?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가 발뒤꿈치로 제 발을 짓밟았습니다. 발끝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려 했잖아. 살아있는 게 문제야.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철창 한쪽을 완전히 비틀어냈습니다. 밖에서 노란 가로등 불빛이 지하실 안으로 스며들었죠. 여보, 어서 나가. 아들이 그쪽으로 달려오자 저는 서류를 품에 넣고 철창 틈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차가운 쇠가 어깨와 옆구리를 긁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깥의 찬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민호가. 남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의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안 나가. 놓으라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철창 밖으로 나와 골목길 쪽을 살폈습니다. 사방이 고요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담을 돌아서 골목길로 나가려는 순간 잡아 며느리의 고함이 뒤따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이 남편을 놓고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골목길은 좁았고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깜박이며 길을 덮었다 거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벽에 부딪혀 2배로 커졌습니다.
뒤에서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설아, 아들의 숨소리가 등 뒤에 달라붙었습니다. 안서 골목 끝 오래된 철문이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주차장. 저는 힘껏 문을 밀었지만 녹이 세우러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만해 엄마. 저는 팔꿈치로 아들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놓으라고 했지. 아들이 잠시 힘을 풀었고 저는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환한 빛이 제 얼굴을 파고들었고 아들도 그 빛에 잠시 눈을 찡그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경찰이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에요? 경찰 2명이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 이름으로 된 보험. 저 사람들 제 아들과 며느리예요. 경찰이 서류를 받아 눈을 훑었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시죠. 아들이 반발했습니다. 이거 오해야. 우리 엄마가 정신이 좀. 그 입 다물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철창을 넘어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하에 감금돼 있었어요. 경찰이 무정이를 들고 지원 요청을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걸음 물러서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오해예요. 장난이었어요. 장난?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장난으로 사람을 죽이려 해? 경찰이 2 사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찰칵찰칵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 심장의 묵은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찰차로 향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집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안은 좁고 묵직한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이 번갈아 우리 얼굴을 비추었다 사라졌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술은 계속 달싹거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 말에 남편이 비웃듯 짧게 숨을 뱉었습니다. 왜? 네가 한 짓을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지연은 옆에서 2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떨림이 차창에 비친 그녀의 눈빛과 묘하게 겹쳤습니다. 그 눈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파출소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데려온 경찰 박 형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다 들어오세요. 아는 형광등 불빛이 너무 하야해서 눈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곧장 조서 작성 테이블 앞에 앉자 박 형사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성함이 정민옥입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 최병수.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당하신 일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였어요. 아들 성호와 며느리 지연이 이유 없이 우리를 지하실로 불러내더니 그 순간 옆에서 성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요즘 기억이. 조용히 해. 박 형사가 성호를 짧게 제지했습니다. 저는 가슴속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제 이름으로 된 사망보험증서입니다. 가입자는 제 며느리. 박 형사가 서류를 집어들고 눈을 좁혔습니다. 가입일이 2달 전이네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지하실에 감금당했고 오늘 간신히 탈출한 겁니다. 지연이 갑자기 웃음을 흘렸습니다. 형사님, 그거 진짜 오해야요. 시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보험 든 건데. 남편이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건강 걱정하는 사람이 사람을 쇠창살 안에 가둬? 박 형사가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제지했습니다. 최 선생님,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그때 파출소 문이 열리며 또 다른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검은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긴 40대 중반쯤의 인상이 강한 남자였습니다. 박 형사가 그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아, 오셨네요. 이쪽은 서준호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 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미소도 없이 곧장 지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연 씨, 제가 말한 대로 입 다물고 계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성호는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사님, 제 의뢰인에 대한 조사는 변호인 입회해 진행해 주시죠. 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형사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건 절차대로 하겠습니다만 현행범 체포 상황이라 그래도 법적 권리는 보장하셔야죠. 저는 속에서 불이 치밀었습니다. 무슨 권리? 그 권리라는 게 사람을 죽일 권리야? 서 변호사가 제 쪽을 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정민옥 씨, 감정은 이해합니다만 증거가 모든 걸 말합니다. 그 말에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증거는 이미 제 손에 있잖아요. 박 형사가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이 서류만으로는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문득 지하실 모퉁이에 놓였던 작은 녹음기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성호에게 이대로 가면 곧 돈 생기잖아 라고 했던 대화가 그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지하실에 녹음기가 있어요. 그걸 가져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박 형사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확인하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지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리고 서 변호사가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히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 그 순간 제 등골을 차갑게 훑트는 전율이 지나갔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파출소 안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었고 성호는 눈동자가 바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조용히 팔짱을 낀 채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박 형사가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확인하실래요? 아니면 내일 아침?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요. 지금 가야 합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저놈들이 먼저 치우기 전에 지연이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사님, 밤에 가면 위험하잖아요. 게다가 그건 제 집이에요. 제 집이기도 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제가 단호히 받아쳤습니다. 박 형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순찰차 2대 동원하죠. 우리도 안전하게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습기가 배어있는 바람이 뺨을 스치고 먼 하늘에는 가느다란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사이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 길 위의 그림자들이 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박 형사가 무전을 받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근처 골목에 도착하면 등화관제 하겠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가 두렵지? 두렵지. 하지만 더는 물러서면 안 돼. 집 근처 골목에 들어서자 경찰차 불빛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건물들이 묵직한 덩어리처럼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낮게 욕을 뱉었습니다. 망할. 박 형사가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녹음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지하실 들어가서 왼쪽 모퉁이 오래된 장롱 뒤입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골목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다다르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얼굴, 낮에 파출소에서 본 서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덩치 큰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밤에 이런 데서 뭐 하시나요? 서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형사가 앞으로 나서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수사 중이니 비켜주시죠. 서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유지 침입은 안 됩니다. 영장 있으십니까? 저는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영장은 곧 나오겠죠. 하지만 이건 긴급 상황이에요. 저 사람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그때 덩치 큰 남자 하나가 제 앞으로 다가와 길을 막았습니다. 아줌마, 그냥 돌아가요. 몸 다칠 수 있어. 그 말에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박 형사가 뒤를 돌아 순찰차에 있던 다른 경찰을 불렀습니다. 본서에 긴급 지원 요청해. 그리고 본청에도 알려. 무전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추가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서 변호사도 더는 버티기 어려웠는지 비켜섰습니다. 우리는 곧장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기름 타는 냄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여전히 습기와 차가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남편이 작은 손전등을 켜서 발밑을 비췄습니다. 여기다. 저는 장롱 앞으로 가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있다. 한 경찰이 외쳤습니다. 박 형사가 계단 위로 올라가려는 순간 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호가 움직이지 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제 발끝에 무언가 차였습니다. 허리를 굽혀 만져보니 차갑고 단단한 바로 녹음기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품 안에 숨겼습니다. 찾았어. 속삭이듯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계단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내려왔습니다. 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내놔요. 그거 없으면 당신들 아무것도 못해요. 박 형사가 총구를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멈춰. 움직이면 발포한다. 멈춰. 움직이면 발포한다. 박 형사의 목소리가 지하실의 눅눅한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에도 계단 위 발걸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 변호사의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품 안에 녹음기를 꼭 쥔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민호가 절대 놓치면 안 돼. 알아. 이게 전부야. 그러나 서 변호사가 한 발 더 다가서자 뒤쪽에서 덩치 큰 남자가 번개처럼 뛰어내렸습니다. 그거 내놔. 차갑고 거친 손이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살같이 쓸리는 듯한 뜨거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놔라니까.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순간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며 우리를 비췄습니다. 박 형사가 덩치 큰 남자의 팔을 꺾으며 밀쳐냈습니다. 물러서. 증거 훼손은 중범죄야. 서 변호사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가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그거 열어보면 당신들이 더 다칠 텐데. 그 말에 남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거기 뭐가 들어있는데? 들어보면 알겠지. 하지만 난 경고했어. 박 형사가 제 손에서 녹음기를 받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출소로 돌아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선 안 됩니다. 그때 위층에서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건물 밖으로 도망치는 발소리, 지원 나온 다른 경찰이 무전을 날렸습니다. 형사님, 위층 인원 하나가 골목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박 형사가 재빨리 상황을 지시했습니다. 추격조들 남아서 주변 확보하고 나머지는 우리랑 함께 이동한다. 저희는 계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더 짙게 느껴졌고 습기 찬 공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골목은 경찰차 불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 변호사와 덩치 큰 남자 한 명은 어딘가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지연만이 현관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지금이라도 말하세요. 박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들 나랑 상관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 목소리 여기 다 들어있을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파출소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박 형사가 조수석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옥 씨, 이거 틀기 전에 준비되셨나요? 네, 이걸 들어야 끝이 보이죠. 녹음 버튼을 누르자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들었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지연의 목소리. 이대로 며칠만 있으면 다 끝나요. 계약금도 들어올 거고 집 문제도 해결되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 문단속만 잘해. 나머진 우리가 할 테니까. 남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계약금? 집 문제? 이게 무슨...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녹음 속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래 못 버틸 거야. 밥만 줄 테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웃음소리. 그 웃음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저게 우리 아들 목소리야. 맞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체포영장 청구하죠. 그때 파출소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경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형사님, 서 변호사와 다른 남자가 병원으로 갔답니다. 다쳤다고. 박 형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병원?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연 씨 이름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무언가 숨기려는 거예요. 박 형사는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병원 기록은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죠. 병원으로 향하는 순찰차 안, 저는 창밖에 넌사인을보 우이신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물기가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제 손을 덮었습니다. 민호가 우리 끝까지 가자.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말자. 저도 손가락을 맞물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끝을 봐야지. 순찰차가 병원 주차장에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비 오는 밤 특유의 습한 냄새가 차문을 열자마자 훅 들어왔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비가 부딪히며 만든 얇은 물막이 가로등 불빛을 일렁이게 했습니다. 박 형사가 먼저 내리며 말했습니다. 민옥 씨, 남편분, 혹시라도 안에서 무슨 말을 듣게 되더라도 침착하세요. 지금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급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금속 바퀴가 굴러가는 날카로운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환자들의 신음과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오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떤 환자분 찾으세요? 박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이름으로 진료받은 환자요.
조금 전 도착했을 겁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차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커튼을 젖히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침대 위에는 서 변호사와 함께 낯선 중년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얼굴, 저는 기억해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집 근처 주차장에서 봤던. 남편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아, 그때 차 안에서 전화하던 놈. 서 변호사가 우리를 보자 비웃었습니다. 이제 경찰까지 데리고 다니네? 참 부지런하시다. 박 형사가 날카롭게 쏘아 붙였습니다. 서 변호사, 여기서 또 거짓말하면 변호사 자격도 잃습니다. 지연 씨랑의 관계 지금 당장 말하세요. 그러나 대답한 건 서 변호사가 아니라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은 간호사 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은 설마 김은정? 남편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 우리 집안과 거래를 하던 부동산 업자의 동생이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저씨. 근데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 박 형사가 다그쳤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무슨 계획을 꾸민 거죠? 지연 씨가 말한 계약금이 뭐고 집 문제란 게 뭡니까? 은정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곧 알게 될 거예요. 어차피 계약은 진행 중이니까. 서 변호사가 그 말을 막으려는 듯 기침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계약 우리 집을 넘기려는 거죠? 아들 며느리까지 끌어들여서? 은정이 잠시 저를 똑바로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하시네. 그래서 뭐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박 형사가 주머니에서 증거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우리가 지하실에서 건진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당신들 목소리 다 들어있어요. 계약이고 뭐고 이제 끝났습니다. 서 변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은정도 그제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사람, 그날 골목에 서 있던 남자가 우리를 스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박 형사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남자는 병원 문을 열고 비에 젖은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경찰 2명이 뒤쫓았지만 곧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놓쳤습니다. 골목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인물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우리 가족을 지하실에 가두게 만든 진짜 배우라는 걸. 박 형사는 병원 로비에서 짧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단 서 변호사와 은정은 연행합니다. 병원 진료는 끝난 걸로 하고 나머지는 조사실에서 마저 하죠.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안도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가 병원을 떠날 때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결의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끝까지 갑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싸늘한 형광등 불빛 아래 고요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딱딱하고 울릴 때마다 은정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서 변호사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젖히고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 박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먼저 누가 말할래요? 박 형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정이 비웃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죠. 어차피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 당신들 집 말이에요.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서 변호사가 처음 접근했지만 그 위에는 더 큰 사람이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검은 모자, 그 사람이요? 은정이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아, 벌써 봤군요. 네, 그 사람 맞아요. 이름은 그냥 팀장이라고 부르면 돼요. 남편이 주먹을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지하실에 가둔 거냐? 대체 무슨 이유로? 은정이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서류 때문이죠. 집문서 원본. 그리고 지연 씨한테 맡겨놓은 계약금 봉투. 그게 없으면 우리 쪽 계획이 무너졌거든요. 서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정, 입 다물어. 그러나 은정은 박 형사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계약금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죠. 저는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계약금 내가 갖고 있었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당신들 완전히 잘못 짚었어. 서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 형사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팀장이란 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은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오늘 밤 항구에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선적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박 형사가 곧장 무전을 쳤습니다. 전력팀 포항항으로 인원 배치해. 목표는 검은 모자, 신원 미상 남자.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젊은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CCTV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사라진 검은 모자 남자, 그 후로 이 근처 골목을 돌다가 누군가 차에 태우더니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차 번호? 위장 번호판입니다. 그러나 차량 내부에 2명이 있었고 조수석에 있던 사람은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입니다. 민옥 씨 아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박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합니다. 영상 속 인물 지연 씨 남편이자 민옥 씨 아드님 맞습니다. 남편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놈들이 다 한패였단 말이야.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토록 믿고 싶었던 마지막 끝마저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박 형사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 항구 작전에서 아들도 함께 검거합니다. 형사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그날의 발자국 소리가 다시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경찰서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정이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고 형사들은 방탄조끼를 챙겼습니다. 박 형사가 우리 쪽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민옥 씨, 남편분 현장에 함께 가시겠습니까? 위험하지만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끝까지 봐야 해. 우리는 경찰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번쩍이며 차 안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항구의 냄새가 멀리서부터 스며왔습니다. 비린 바다 냄새와 차가운 밤 공기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저 멀리 크레인 불빛이 깜박이고 컨테이너 사이로 사람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무전을 켰습니다. 대상 확인, 검은 모자, 조수석 인물은 아들 확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모자를 눌러 쓴 남자와 함께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며느리 지연이 따르고 있었죠. 모두 준비, 신호하면 투입. 형사들의 발걸음이 바닥의 자갈을 살짝 으스러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쳐 들렸습니다. 눈앞에서 아들이 무언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봉투, 지하실에서 사라진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컨테이너 사이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베어가듯 스쳤고 금속 크레인의 삐걱거림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숨을 죽이고 박 형사의 손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대상, 위치 고정, 준비. 박 형사의 입모양이 보이자마자 형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검은 모자 남자와 아들이 봉투를 주고받으려던 찰나.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환한 조명이 켜지며 컨테이너 부두가 나처럼 밝아졌습니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움켜쥔 채 뒷걸음질 쳤고 검은 모자 남자가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박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손들어, 당장. 총구가 번쩍이며 공기를 가르는 순간 검은 모자 남자가 도망치려 몸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대기하던 형사 2명이 그대로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눌렀습니다. 금속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얼어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 엄마.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목이 메였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며느리 지연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모두 당신들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를 몰아붙인 건 박 형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입 다물어. 이제 법정에서 하시지. 형사들이 3사람을 각각 다른 차량에 태웠습니다. 아들이 수갑 찬 손을 들어 제 쪽을 향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 해냈어. 며칠 후 법정 안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고 피고석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검은 모자 남자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검찰이 증거 자료를 나열했고 지하실의 사진, 계약금 봉투, 그리고 항구 CCTV 영상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산을 강탈하려 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서모 씨 징역 15년, 피고인 김은정 징역 15년, 피고인 장모 씨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제 어깨가 가볍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한편으로는 아들을 이런 자리에 세우게 된 참담함이 뒤섞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해. 이젠 뒤돌아보지 말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오랫동안 집을 떠났습니다. 시끄러운 도시 대신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아침이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부엌 창문 너머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들이우면 남편은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고 저는 작은 텃밭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웃는 얼굴 참 오랜만에 본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숨 좀 쉬는 것 같아요. 지하실의 그 냄새, 그 어둠, 이제는 더 이상 꿈에 안 나와요. 우리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수면 위에서 반짝이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과 싸움이 결국 이 평화를 더 깊게 느끼게 해준다는 것을. 밤이면 남편과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뭘 할까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오늘처럼 내일도.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함께 있다는 사실만이 전부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바다 냄새와 파도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두려움의 냄새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의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앞으로 어떤 파도가 와도 우리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